북한이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전통문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의를 수락해왔습니다. 회담 의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 사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의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북한이 우리 측 제안에 수락을 해왔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판문점 접촉을 통해서 전화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9일이죠. 우리가 제의한 대로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일단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누가 참석할지는 이제 좀 사전에 접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위급 회담이라는 것으로 봐서는 가장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은 우리 측에서는 조명군 통일부 장관이 나가고 북한에서는 이제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이 나오는 것이 가장 우리 측으로서는 아마 그렇게 제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얘기해왔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보내놓은 주체도 리성건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추측은 되고요. 물론 이제 조율을 해봐야 됩니다만, 의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평창 올림픽의 참가 문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남북관계 개선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 점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지적한 것처럼 물론 당연히 올림픽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 거기에 플러스 무엇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모을 것 같아요. 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걸 포함됐기 때문에 어떤 걸 논의할 것인지, 우선 국내적인 관계로 보자면은 그동안에 중단됐던 개성공단 문제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한미관계 형성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에서 주장할 게 있다. 지금 당장 우리가 3월 달에 걸쳐 있는 한미연합훈련 키리조를 포함한 이런 문제를 4월에 연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미 군사 연합훈련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얘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있겠고요. 최근에 북한의 핵 문제 관련해서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 가동시키는 방향으로 우리의 군사작전이 계속되어 왔는데, 예, 아마 전략자산 배치 문제에 관해서도 북한의 입장을 주장할 때는 이게 핵전쟁의 대비책이라고 주장을 해왔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뭔가 철수라든 뭐도 같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더 근원적으로는 지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그런 주장 계속해왔던 그 부분도 아마 논의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는 만난 김에 지금 북한의 핵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냐 얘기하다 보면 거기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이제 수석 대표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좀 신중한 대화파로 알려져 있고, 리선권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의 강경한 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수석 대표의 격이 맞느냐 이런 주장도 있긴 하고요. 여러 가지 논란은 가능한데요. 그래도 이제 조평통이라는 기구가 이제는 북한에 어떻게 보면 국가기구로 또 승격이 되고 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이제 자리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두 사람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조명균 우리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고 또 직설적이지 않고 말을 많이 듣는 스타일인데 비해서 리성권 위원장 경우에는 아주 직설적이고 천안함 폭침 사건도 증거가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할 그렇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강경파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북한으로서도 현재 지금 김영철이 대화에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리성권이 가장 현실적인 대화 파트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거꾸로 한번 짚어보죠.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이런 수석회담을 여는, 그러니까 고위급 회담을 여는 이유 조건은 일단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이 기간 동안에 안 한다라는 거를 먼저 보여줬어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30분간 통화를 하고,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은 그 기간에 북한은 도발을 하지 않는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조건이고, 그동안 북한도 미사일 쏘지 않고 한미 군사훈련을 안 하는 기간, 그런 게 좀 지켜져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두 가지 서로 쌍방으로 조건했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 기간 동안은 도발을 중단하고 우리도 역시 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지금 관철시켰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북한에 신년 들어와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어떤 태로 나올 것인가, 그런데 적어도
미국과의 관계는 좀 복잡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우리에 관해서는 지금 민족적인 화해 단합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그동안에 북한에 보면은 적극적으로 던졌다가 또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요. 또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1월 9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공식적인 회담을 하면은요. 평창 동계 올림픽까지 딱 한 달 아닙니까? 2월 9일 날 시작이 되니까 그때까지 그냥 순조롭게 갈 것인지 뭔가 한번 또 밀고 당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 지금 사실상 그것도 가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계기로 삼는 그 방향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 우리도 한미 훈련 안 한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북한도 미사일 발사 안 한다. 뭐 정 그 말을 쓰기 싫으면 자기네들 주장하는 것처럼 인공위성 발사 안 하겠다. 실험 안 하겠다. 뭐 이 정도라도 좀 명확하게 밝혀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에요. 장웅 IOC 위원장 이런 스포츠 문제와 다른 남북 간의 관계 개선 이야기를 했을 때 두 개가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종종 했단 말이죠. 뭐 스포츠는 스포츠 문제가 아니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얘기가 나온 관계 개선 문제에 있어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 다른 문제를 얘기하다가 또 삐그덕거리면서 어떻게 될 소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제2의 수락해온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고위급 회담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일각에서는 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전해드리죠. 취재기자 질문 중에 하나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오면 뭐 우리가 이것저것 숙식도 제공하고 뭐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되는데 이게 혹시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 얘기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켜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전해드리죠. 자, 국내 정치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났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과부터 했어요. 그렇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만을 이렇게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 나눔의 집으로 의전 차량을 보내고 또 이렇게 경호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준국빈 대접이다. 뭐 이런 그 보도도 있는데 예. 하여튼 아주 파격적으로 그 위안부 할머니들 만나고 또 그 전에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목동 할머니도 또 이렇게 문 대통령이 직접 병문안까지도 갔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위안부 합의 문제가 그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던 합의가 피해자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아직 재협상이 될지 아니면 파기가 될지 이것은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 대통령이 직접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대로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또 이 의견을 계속 듣는 그런 작업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신년 기자회견이 1월 10일이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빨리 그 피해자들의 그 의견 청취 작업을 마치고 1월 11일 전후에서는 외교부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뭐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장은 하나 같습니다. 사과하고 법적인 배상을 해라. 손해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어제 강경화 장관이 라디오에서 출연해서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약도 파기한 역사가 있다. 이번 위안부 문제는 합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 만나서 사과하고 보듬어주고 뭐 요구사항 듣고 정치하는 거는 국내 정치입니다. 하지만 협상을 다시 한다든가 파기하든가 이거는 상대가 있는 거고요. 상대는 1mm도 안 움직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가지로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단의 경우에 파기까지도 포함한 내용을 지금 강경화 장관도 얘기했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그런 뉘앙스까지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다 일본과의 상대 국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현명한 해법인지 이것은 좀 두고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당연히 뭐 조약도 파기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파기할 수가 있죠.
파기했을 때 상대 국가가 어떻게 나오고 그 상황에서 우리의 국익과 관련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판단의 문제일 뿐이지 당연히 우리가 파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적했다시피 절차에 있어서는 지금 피해자 당사자의 문제도 의견 수렴 안 했던 문제도 있지만은 해석에 따라서는 이런 위안부 합의라는 것도 사실상은 조약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우리 국내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 국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것인가 좀 쟁점이 될 겁니다.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베는 지금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언론 통해서 흘리고 있고요. 예. 또 뭐 대사 소환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아마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일본 정부는 우리가 그 파기든 재협상이든 이렇게 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전에 먼저 이렇게 그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차피 협상이 진행될수록 그 내용은 수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베 총리가 편지를 보낸다든가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그런 정도의 수준을 요구할 수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그 합의 때 보면은 기시다 외상이 대체로 이렇게 대독을 하고 아베 총리의 사죄를 대독을 하고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시에 통화하는 것으로 그쳤거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측은 아베 총리의 편지, 사과 편지를 요구하는 방안. 그리고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키히토 일본 왕이 예. 내년 4월에 퇴임하지 않습니까? 예. 이 아키히토 왕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백제 후손이라는 그런 우리와의 동질성도 있고 또 사이판 방문했을 때 한국 위령탑에도 이렇게 참배하고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아키히토 일왕을 한국에 한국으로 방문을 해서 거기서 또 상징적으로 사과를 하든지 식민지 지배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정부 고위 관계자 만났을 때도 그 비슷한 시각을 가지는 정부 고위 관계자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아베 총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나오는 겁니다. 뭐 편지로 대신 서한을 보내서 사과의 말을 전한다든가 아니면 일왕이 방문을 해서 뭔가 유감을 표명한다든가 과거처럼 무슨 통념의 그 통서개념이요. 통서개념 뭐 이런 얘기라도 좀 한다든가 하는 게 바람이긴 한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검찰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내용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가 공개가 됐습니다. 국가기관 돈인데 이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죠. 국민이 된 세금으로 낸 국정원 돈입니다. 사용처를 봤더니요. 최순실 씨 차명 휴대전화 요금, 전화요금 대신 내줬답니다.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관리비로 쓰였고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할 때 그 비용도 국정원 돈으로 썼습니다. 문고리 3인방도 받아갔습니다. 명절 때 또는 휴가비 명목으로 받아갔습니다. 9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뭐 정호성 비서관이라든가 또는 이재환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3인방이 그 관저 내실에서 직접 전달을 했는데 밀봉한 상태로 쇼핑백에 담아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 가는지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에 상납된 경위는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 매달 5천만 원씩 1억 5천만 원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직접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자기 돈이에요. 뭐 이거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정말 내 돈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자, 요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궁금한 게 이 얘기가 지금 이재만 비서관, 뭐 안봉근 비서관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심부름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입장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네. 그게 단순 심부름이고 아마 국정운영의 통치 차원에서 세웠던 관례다 이런 방향으로 저쪽을 맞추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 관련해서는 최근에 최경환 의원이 이 관련해가지고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관련해 가지고 박 전 대통령 36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확인된 것만 그런 정도라면은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상당히 책임이 더 죄질이 커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동안 내가 사익을 취한 건 단 한 푼도 없다라고 주장했잖아요. 이건 사익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분노하고 또 그런 납득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후보 당시 시절에 재산을 신고한 게 있습니다. 그때 예금이 7,8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렇지만은 작년 3월에 퇴임 직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그 예금 규모를 보면은 한 10억 원이 좀 넘습니다. 나머지 돈,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받았던 모든 연봉과 수당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도 손을 안 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의상비라든가 기치료비라든가 아니면 삼성도 사저 관리비 이런 개인적으로 써야 될 부분들을 전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썼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적 이익을 취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어김없이 최순실 씨가 등장하는데요. 뭐 휴대전화 요금 대신 받아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메모가 등장합니다. 최순실의 메모, 최순실이 쓴 글씨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번 보시죠. J라고 써 있죠. 정호성을 의미합니다. 리라고 써 있고 이재만, 안봉근 그리고 숫자까지 무슨 암호처럼 저렇게 써놨는데 검찰이 처음에 압수수색할 땐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이들이 받았다고 하는 금액과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국정원 돈을 왜 최순실이 막 저렇게 관리를 해요? 글쎄요. 그래서 그동안까지 해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에게 배분했던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액수까지 적힌 메모가 최순실의 메모가 있다면은 이 배분 액수 정하고 혹시 배분하는 것도 최순실이 개입했지 않냐라고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인데요. 네. 그 최종적으로 아마 수사에서 확인해봐야겠죠. 지금 메모를 최순실이 직접 작성했고 우리가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추정되는 그런 돈에서 나간 돈으로 짐작이 된다면은 이 배분 과정에서 최순실이 권력 1순위 계열로서 혹시 배분에 작용하지 않았느냐 그런 짐작돼 봅니다. 예. 자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지금 변호인단도 안 만나고 있고 법 재판에는 참석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혐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혐의가 20개나 된다고 합니다. 다스 관련 내용도 살펴보죠. 다스 그 경주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드디어 이제 세무조사까지 들어가서 회계장부 다 들여다보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 다스의 이제 본사가 경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 충남 아산에 보면 또 지사가 하나 있는데 예. 그 두 군데 동시에 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세무조사 목적은 세금을 탈루한 것이 있느냐, 탈세한 것이 있느냐 이걸 밝히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의혹이 되었던 120억 비자금이 과연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 부분을 그 자금 흐름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좀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의 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은 다스 본사뿐만 아니라 다스 중국법인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로 네 곳이나 돼 있지 않습니까? 본사와 중국 자회사와 간의 자금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국세청이 좀 들여다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루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는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과거에 박연차 씨 세무조사했던 거랑 똑같이 지금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두 차원선 쟁점이 다르다. 아까 추은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이미 120억 해당되는 비자금이 수사의 대상이 됐는데다가요. 그리고 박연차 씨 관련은 직접적으로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쪽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스는 사실상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의도하고 상관없이 지금 개입될 소지가 있어서 단순히 과거의 그것처럼 표적 사정을 해서 보복하는 관점으로만 주장하기 어려운 그런 다른 배경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보가 좀 새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세청이 세무조사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한 3시간 전에 가장 핵심 인물이죠. 뭐 횡령하고도 그 회사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다는 격리 직원. 이 사람이 어떻게 세무조사를 하는지 알고 3시간 전에 떠났답니다. 노트북까지 들고. 좀 더 치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정강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논란이 됐죠. 두 당의 정체성, 보수냐 진보냐,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 문제인데요. 바로 나왔습니다. 햇볕 정책을 통합 정당 강령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발언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약간의 어떤 뉘앙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상 똑같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별로 다를 게 없는데 거기에 딱지를 붙여서 계속 서로 다르다고 하면서 싸워왔던 게 아닌가. 안철수, 유승민 대북 간의 차이는 문재인, 이낙연 대북 간의 차이랑 똑같습니다. 적정한 차이가 있어야 당이 긴장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자, 뭐 두 사람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대선 토론 때도 뭐 유승민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사이에서도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쟁점으로서 공격은 받았지만은 견해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햇볕 정책 얘기가 나왔을 때 공과 과가 있다라고 안철수 당시 후보가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지지 세력으로부터 논란도 되기도 했었는데요. 크게 차이는 쟁점은 됐지만은 두 사람 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정책 노선 관련해 가지고는요,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개인 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참여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 국민의당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두고 안철수 대표 쪽은 구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는 쪽들은 정체성을 버리고 간다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러나 분명히 차이는 있어 보인다. 이후에 수렴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것인데요.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하고 둘 간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국내당과 바른정당 또는 유승민 대표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뭐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햇볕 정책을 건드리면요, 이거는 호남 사람들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뭐 배신 배반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게 감정을 건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당의 강령에 햇볕 정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하.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에도 물론 없고요. 예. 국민의당 강령을 오기 전에 제가 봤습니다만 이제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든가 아니면 6.15 선언, 14 공동 선언을 이어받는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남북 화해와 협력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그것은 바른정당도 똑같습니다. 단 바른정당의 차이는 거기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 화해 협력을 추구한다. 그 부분의 차이가 있지. 국민의 정당의 강령에도 햇볕 정책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정당의 강령에도 햇볕 정책이라는 말이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하지만은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진보적인 어떻게 보면 대북 접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남의 상징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비는 있을지 몰라도 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추은호 의원 지적처럼 강령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안 돼야 되는데 강령에는 안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되고 있단 말이죠. 유승민 대표의 경우는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시기에 대북 정책 위험한 정책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내용에는 직접적인 용어가 안 들어있어도 쟁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적했다시피 6.15 공동선언이라든가 14선언 등등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햇볕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있던 정책의 핵심 고리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라든가 유승민 대표는 그 부분을 서로 합의하고 있는 쪽 같은데 구성원과 국민의당은 좀 입장이 달라서 갈등의 큰 요인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두 정당의 통합이 중도 통합이잖아요. 뭐 같은 진보 세력끼리 같은 보수 세력끼리 통합하는 게 아닙니다. 중도다 보면 중도의 맹점이라는 게 사실 모호성에도 있기 때문에 그 모호성을 맞춰가는 과정이 당분간 뭐 진통이라기보다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